중종 12년 서기 1517년 가을, 경복궁 교태전의 처마 끝에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던 그 무렵 조선 왕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불과 7일 만에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의 비극은 왕실 안팎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후 간택된 장경왕후 윤씨마저 세자 호 훗날 인종을 낳고 7일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중종의 곁은 다시 한번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중종 14년 1519년 겨울, 조정은 또다시 왕비 간택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의 급진적 개혁, 정치가 기묘사화로 참혹하게 막을 내린 직후였습니다. 중종실록 14년 11월 기사에 따르면 사림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왕실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전합니다. 훈구파 대신들은 왕실의 안정을 명분으로 서둘러 간택 절차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파평 윤씨 가문의 한 여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파평 윤씨 출신의 그녀 훗날 문정왕후로 불리게 될 윤씨 부인은 당시 20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지임은 좌의정을 역임한 명문가의 수장이었고, 오빠 윤원로와 동생 윤원영 역시 조정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윤씨 부인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식견이 남다르며 글을 읽고 역사를 논하기를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집안 배경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지닌 비범한 자질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중종 15년 1520년 봄, 마침내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린 성대한 의식에서 윤씨 부인은 조선의 세 번째 중전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결코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자로 책봉된 호인종은 선왕후인 장경왕후 윤씨의 소생으로 외가 쪽인 윤임을 중심으로 한대윤 세력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계비 윤씨는 어린 세자에게는 계모였고, 정치적으로는 잠재적 경쟁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종실록의 부록인 문정왕후 행장을 보면 입궁 초기 그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처신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중전께서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세자의 안부를 물으시고 친아들처럼 극진히 보살피셨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모성애였을까요? 역사가들은 이미 그때부터 그녀가 왕실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성균관 대학교 사학과 이태진 교수의 연구 논문 조선시대 외척정치와 여성권력 2003에서는 문정왕후의 초기 행보는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종 22년 1527년 6월 8일, 드디어 그녀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서 왕자를 출산한 것입니다. 중종실록 22년 6월 8일 기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전이 대조전에서 원자를 낳으니 전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사멸령을 내리고 온 백성과 기쁨을 나누셨다. 이 아들이 바로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입니다. 왕비로서 왕자를 낳은 것은 단순한 개인적 경사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지각변동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문정왕후의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외척인 대윤 세력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파는 경원대군의 탄생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사관들은 당시 상황을 궁중에 두 개의 해가 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쪽에는 이미 세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호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현 왕비의 아들인 경원대군이 있었습니다. 중종 28년 1533년경부터는 이러한 긴장이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대윤파 신하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자의 정통성을 강조했고 왕비 윤씨의 친정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 세력은 왕비와 경원대군의 입지를 강화하려 애썼습니다. 연산군 일기를 편찬한 춘추관의 사관들조차 조정이 두 파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니 중종 전하께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시기 문정왕후가 보인 행보는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권력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야첨제라는 야사집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한 신하가 중종에게 중전마마께서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시라는 뜻을 은근히 비치셨다고 고하자 중종이 직접 왕비를 불러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신첩이 어찌 감히 그런 참남한 생각을 하겠나이까. 세자 저하는 선왕후께서 낳으신 정통이시니 신첩의 소생은 감히 그 반열에 오를 수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중종의 의심을 풀기에 충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정치적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종 32년 1537년 경원대군이 10세가 되던 해에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윤파의 핵심 인물인 윤임이 세자의 외조부로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종실록 32년 3월 기사를 보면 윤임이 조정의 중요한 일마다 발언권을 행사하여 심지어 중종 전하께서도 그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문정왕후에게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동생 윤원영을 비밀리에 불러 대윤파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세력 기반을 조용히 다져나갔습니다. 중종 37년 1542년에 이르면 중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전하께서 자주 편찮으시어 조회를 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왕의 건강 악화는 곧 왕위 계승 문제가 현실화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제 단순히 기다리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원대군의 교육에 더욱 힘을 쏟았고 신하들과의 관계도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사학과 정두회 교수의 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1999에 따르면 이 시기 문정왕후는 훈구파 원로 대신들과 은밀한 접촉을 통해 정치적 연대를 모색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가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 무렵이라는 점입니다. 중종 35년 1540년경부터 왕실 내에서 불교 의식을 올리는 일이 잦아졌고 문정왕후는 승려들을 궁중으로 불러 경전을 강론하게 했습니다. 성문이범이라는 불교 의식집의 서문에는 문정대비께서 불법에 귀의하신 것은 왕실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지만 정치사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신앙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기리성 교수는 불교 옹호는 유교 중심의 살인과 대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종 39년 1544년 11월 15일 마침내 중종이 승하합니다. 재위 38년 만이었습니다. 중종실록의 마지막 기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임금께서 창덕궁 환경전에서 승하하시니 춘추 57세시요 재위 38년이시었다. 세자가 즉시 왕위를 계승하니 이가 인종이시다. 대윤파의 승리로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비의 신분으로 창덕궁 경운각의 거처를 정하고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상을 치르며 새 임금을 보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30세의 나이로 즉위했지만 몸이 허약하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원대군은 이제 17세의 젊은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역사는 아직 그 최종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20여 년간 궁궐 안에서 보고 배우고 준비한 모든 것을 총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연못가를 거닐며
그녀는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이라는 목표를 향한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중종 승하 후 즉위한 인종은 대윤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종실록 원년 1545년 정월 초하루 기사를 보면 새 임금께서 즉위하시니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경축하며 태평성대를 기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숙부인 윤임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그의 동생 윤원로와 윤원영을 요직에 배치하면서 대윤 세력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된 즉위식은 그야말로 대윤파의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창덕궁 경운각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대비께서는 상중에도 불구하고 매일 경전을 읽으시며 마음을 가다듬으셨고 아들 경원대군에게는 더욱 엄격한 학문을 시키셨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대비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동생 윤원영을 통해 조정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한영우 교수의 조선 왕조 의궤 연구 2005에 의하면 이 시기 윤원형과 문정왕후 사이에 빈번한 서신 왕래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종 원년 1545년 봄, 새 임금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살인파를 다시 등용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인종실록 3월 기사를 보면 전하께서 기묘사화 때 화를 입었던 살인들을 신원하시고 그 자손들을 등용하시니 조야에서 성군의 풍모라 칭송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윤임을 비롯한 대윤파는 이러한 인종의 개혁 의지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경복궁 사정전에서 열린 경연에서 인종은 신하들에게 과인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케 하고 사림을 보호하여 바른 정치를 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종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했고 즉위 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 인종 원년 4월 조를 보면 전하께서 자주 두통을 호소하시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5월에 들어서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밤마다 기침이 심하시고 피를 토하시는 일이 잦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의원의 의관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인종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사 연구팀이 2008년 발표한 논문 조선 왕실의 질병과 정치에서는 인종의 증상을 분석하여 폐결핵 또는 만성 소화기 질환으로 추정되며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즉위 후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받았던 정치적 압박과 왕실 내부의 복잡한 권력 관계가 젊은 임금의 심신을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종 원년 1545년 6월 들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인종실록 6월 20일 기사는 전하의 병환이 위독하여 조정의 신하들이 밤낮으로 창덕궁 환경전 밖에서 쾌유를 기원했다고 전합니다. 윤임을 비롯한 대윤파 신하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왕의 치료에 매달렸지만 의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의원 제조였던 허준의 스승 양해수가 남긴 의안을 보면 성상의 병이 이미 깊은 곳까지 침범하여 약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인종실록 원년 7월 1일 기사입니다. 개축년 1545년 7월 초하루 미시 오후 13시 임금께서 창덕궁 환경전에서 승하하시니 춘추 30세시요 제위 8개월 10일이시었다. 조야가 통곡하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 인종은 즉위한 지 불과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인종의 급작스러운 승하는 조선 조정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당황한 것은 대윤파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권력 기반이 인종에게 있었는데 그 인종이 후사도 없이 급사한 것입니다. 명종실록 부록의 기록을 보면 인종 승하 당일 유님과 대윤파 신하들이 대궐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고 전합니다. 왕위 계승자는 자동으로 문정왕후의 아들인 경원대군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종 승하 당일 오후 그녀는 즉시 대신들을 경운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명종실록 원년 7월 1일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비께서 대신들을 불러 이르시기를 국가에 큰 상사가 났으니 하루라도 임금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 경원대군은 선왕의 적자이니 마땅히 즉시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하시니 신하들이 모두 따랐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왕위 계승이 결정된 것입니다. 7월 3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경원대군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작 12세에 불과했습니다. 명종실록 원년 7월 3일 기사를 보면 새 임금께서 나이 어리시니 대비께서 수렴청정하시기로 결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렴청정이란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대비가 발을 내려 정사를 듣는 것으로 조선 왕조에서 몇 차례 있었던 선례였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이전의 어떤 경우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권력 행사였습니다. 수렴청정을 선포한 문정왕후는 즉시 정치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송찬섭 교수의 조선중기 외척정치 연구 2001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하자마자 동생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을 조정의 요직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명종실록 원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사를 보면 윤원형이 우의정으로 그의 측근들이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 핵심 요직에 임명되는 내용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창덕궁 편전인 희정당에서 문정왕후는 발 뒤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직접 들었습니다. 조선 왕조 궁궐지에 따르면 희정당 내부에 주렴을 설치하고 대비께서는 그 뒤에서 정사를 들으셨으며 어린 임금은 옆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주렴은 붉은 비단으로 만든 발로 이것이 수렴청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결정권은 발 뒤에 문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명종 원년 1545년 가을 문정왕후는 더욱 대담한 조치를 취합니다. 명종실록 9월 기사를 보면 대비께서 조정의 모든 인사권을 직접 장악하시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깊이 관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섭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시대 여성과 권력 2010 연구서에서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조선개국 이래 왕실 여성이 행사한 가장 강력한 정치권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윤파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명종 원년 10월 유님을 중심으로 한 대윤파 신하들이 대비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명종실록 원년 10월 15일 기사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유님 등이 상소하기를 대비께서 수렴청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오나 조정의 인사는 마땅히 원로 대신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한다고 아뢰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어찌 사사로이 논할 수 있겠는가? 경들은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라. 이 대답은 대윤파에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더 이상 예전의 조용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였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입니다. 조야첨제라는 야사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비께서 유님의 상소를 물리치신 날 밤 희정당의 촛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비께서는 그날 밤 동생 윤원영을 불러 긴 대화를 나누셨다고 전해진다. 명종 원년 겨울 문정왕후는 8년간의 수렴청정을 공식 선포합니다.
명종실록 원년 12월 기사에는 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임금께서 성년이 되실 때까지 과부가 정사를 돌보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니 신하들은 충성으로서 보필하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문정왕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창덕궁 후원의 부용지 앞에서 문정왕후는 얼어붙은 연못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25년간 기다리고 견디며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름뿐인 섭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을 쥔 통치자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대윤파는 아직 건재했고 살인파 선비들은 여성의 정치 개입을 결코 곱게 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은 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서막이 곧 열릴 것이었습니다. 명종 원년 1545년 겨울 수렴청정을 선포한 문정왕후는 권력을 확고히 장악했지만 여전히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인종의 외척이던 대윤파였습니다. 유님을 중심으로 한대윤 세력은 여전히 조정 곳곳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문정왕후와 소윤파에게 상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명종실록 원년 12월 기사를 보면 조정이 두 파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니 대소정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동생 윤원형과 비밀리에 회동을 거듭했습니다. 창덕궁 경운각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대윤 세력을 제거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이현진 교수의 조선시대 사화 연구 2007에 따르면 이 시기 윤원형은 거의 매일 대궐에 들어가 누이와 정치적 밀담을 나누었으며 이는 승정원 일기의 출입 기록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냉혹하고 치밀했습니다. 대윤파를 역모로 몰아 일거에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종 즉위년 1545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소윤파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실록 원년 정월 기사를 보면 윤원형과 그 측근들이 대윤파의 동향을 세밀히 감시했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양재역 벽에 쓰인 글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양재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그곳 벽에는 종종 풍자적인 글이나 낙서가 남겨지곤 했습니다. 명종 즉위년 1546년 4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양재역 벽에서 발견된 한 장의 글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4월 7일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재역 벽에 여자가 정사를 듣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 글은 명백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불분명했지만 윤원형은 이것을 대윤파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윤원형은 즉시 의금부를 동원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4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기사를 보면 조사가 얼마나 가혹하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금부에서 양재역 벽서 사건과 관련하여 수십 명을 체포하여 문초했으며 신문 과정에서 고문이 극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심익희 교수의 조선시대 사법제도 연구 2004에서는 이때 사용된 고문 방법이 당시 기준으로도 지나치게 잔혹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문 끝에 자백을 받아낸 윤원형은 사건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4월 25일 기사입니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양재역 벽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역모를 꾀하려는 무리들의 소행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배후로 지목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대윤파의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유님의 측근인 유인숙, 유관, 그리고 봉성군 이완 등이었습니다. 명종 즉위년 1545년 5월 본격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5월 3일 기사를 보면 유님과 유인숙 등 대윤파 핵심 인물들을 의금부에 하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님은 영의정이자 선왕 인종의 외숙부라는 막강한 지위에 있었지만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의금부 지하 옥사에서 유님은 가혹한 문초를 받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유님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역모를 부인했으나 결국 조작된 증거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합니다. 5월 20일 의금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5월 20일 기사입니다. 의금부에서 국문한 결과를 아뢰니 유님, 유인숙, 유관 등은 역모를 꾀한 역적으로서 마땅히 능지처사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대비께서 윤허하시니 이날 서소문 밖에서 형이 집행되었다. 능지처사는 조선시대 가장 잔혹한 형벌로 역적을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의 외숙부이자 전 영의정이던 유님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5월부터 7월까지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대윤파와 관련된 인물들이 연이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봉성군 이완은 사사되었고 유관은 능지처사를 당했으며 유인숙도 같은 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6월 기사에는 역적들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재산을 몰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 오수창 교수의 조선시대 사화의 정치사적 의미 2009 논문에 따르면 을사사화로 처형된 인물은 70여 명, 유배된 인물은 100여 명에 달하며 연좌되어 관직을 잃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 4대 사화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잔혹한 숙청이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을사사화의 진짜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대윤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소윤파의 권력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원영이 있었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7월 기사를 보면 윤원영을 좌의정에 임명했다고 나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윤원영은 조선 조정의 최고 위직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이 조정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윤원영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명종실록 1년 1546년 기사들을 보면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윤원영의 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벼슬을 구하는 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가 줄을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소관리의 임명이 모두 윤원영의 손에 달려 있어 임금조차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윤원영의 부패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명종실록 2년 1547년 기사를 보면 윤원영이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관직을 매매하며 뇌물을 공공연히 받아 조야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저택은 한양에서 가장 화려했고 그가 베푸는 잔치는 궁궐보다 사치스러웠습니다. 조야첨제에는 윤원영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과 술이 나왔고 기생들의 가무가 밤새도록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치 전반에 걸친 부패였습니다. 명종 3년 1548년 사원부에서 올린 상소를 보면 윤원형과 그 일파가 권력을 농단하여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으며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고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명종실록 3년 3월 기사에는 대비께서 사원부의 상소를 물리치시며 윤원형은 국가의 중신이니 함부로 논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사회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명종실록 4년 1549년 기사를 보면 윤원영의 측근들이 지방 수령으로 나가 백성들을 수탈하니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밀란의 조짐마저 보였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중기 사회경제사 연구 2006에 따르면 이 시기 농민들의 조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토지 겸병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림들의 저항도 거세졌습니다. 명종 5년 1550년 성균관 유생들이 집단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명종실록 5년 2월 기사입니다. 성균관 유생 300여 명이 궐문 앞에 엎드려 상소하기를 윤원영의 전횡이 극에 달했으니 마땅히 파직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는 간신들이 유생들을 선동한 것이니 주동자를 찾아내어 엄벌하라는 전교가 내려졌고 상소에 참여한 유생 중 수십 명이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윤원영의 권력은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선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명종실록 곳곳에는 백성들의 고통을 전하는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도 관리들은 수탈만 일삼았다. 도적이 횡행하여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 민심이 흉흉하여 나라의 앞날을 알 수 없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창덕궁 희정당에서 문정왕후는 이 모든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동생 윤원영의 부패와 전횡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원영이 필요했고 그의 세력이 곧 자신의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냉혹한 논리였습니다. 을사사화와 윤원영의 전횡으로 얼룩진 이 시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을사사화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확고히 장악한 문정왕후는 명종 2년 1547년부터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억불 정책의 완화와 불교 부흥이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래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불교를 철저히 억압해온 나라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의 불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한 억불 정책은 150여 년간 지속되어 왔고 사찰은 축소되고 승려의 지위는 천민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명종실록 2년 1547년 3월 기사를 보면 문정왕후의 불교 신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비께서 내불당을 궁중에 설치하시고 날마다 불경을 읽으시며 예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불당이란 궁궐 안에 설치한 불당으로 왕실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불공을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경우는 단순한 개인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최병원 교수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2005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어려서부터 외조모의 영향으로 불교에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권력을 잡은 후 이를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명종 3년 1548년 가을 문정왕후는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합니다. 금강산 유점사에 머물던 승려보호를 궁궐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명종실록 3년 9월 15일 기사입니다. 대비께서 승려보호를 궁중으로 불러 경전을 강론하게 하셨다. 보호는 학식이 높고 법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승려였다. 보호는 당시 40세의 중년 승려로 선가 귀감과 같은 불교 경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보호와 문정왕후의 만남은 조선 불교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보호당 대사실기라는 승려들의 기록을 보면 대비께서 보호 스님을 처음 만나신 날 밤이 깊도록 법문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셨다고 전합니다. 문정왕후는 보호에게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부흥시킬 방안을 자문했고 보호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김영태 교수의 조선중기 불교 부흥운동 연구 2008에서는 보호의 제안은 단순한 사찰 복구가 아니라 불교의 제도적 기반을 재건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명종 4년 1549년 정월 문정왕후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명종실록 4년 정월 20일 기사입니다. 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불법은 인과응보를 가르쳐 백성들의 마음을 교화하니 마땅히 이를 장려해야 한다. 이에 승과를 부활시켜 승려들을 선발하고 선교양종을 다시 설치하여 불교의 체계를 정비하라고 하셨다. 이는 태종 7년 1407년 폐지된 이래 142년 만에 승과가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승과의 부활 소식은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즉시 반대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명종실록 4년 정월 25일 기사를 보면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우리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거늘 어찌 이단인 불교를 장려하시나이까. 승과를 부활하는 것은 선왕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니 마땅히 거두어 주소서라고 했다. 사간원의 상소는 더욱 강경했습니다. 불교는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해악이오니 승과 부활은 만백성을 어둠으로 빠뜨리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명종실록 4년 2월 3일 기사에 그녀의 답변이 실려 있습니다. 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불교는 인간의 선악을 분별하고 마음을 닦는 도리를 가르치니 어찌 이단이라 하겠는가. 유교와 불교는 근본이 다르지 않으며 모두 백성을 교화하는 방편이니라. 경들은 더 이상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성리학 일변도였던 조선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명종 4년 1549년 봄 첫 승과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명종실록 4년 3월 15일 기사입니다. 승과를 실시하니 전국에서 수백 명의 승려들이 모여들었다. 시험은 불경에 대한 이해와 수행의 깊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선종과 교종 각각 30명씩 총 60명을 선발했다. 이들 합격자에게는 도첩이라는 승려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이는 곧 승려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불교사연구소의 조선시대 승과제도 연구 2010에 따르면 명종대 승과 합격자들은 이후 조선 불교계를 이끄는 핵심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은은 문정왕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승려 최고의 지위인 선교양 종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명종실록 4년 4월 기사를 보면 보우를 선교양 종판사로 삼으니 이는 승려들을 총괄하는 직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우는 이 직책을 바탕으로 전국의 불교 사찰을 관리하고 승려들의 교육과 선발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조선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불교 진흥 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종 5년 1550년부터는 폐사된 사찰들을 대대적으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실록 5년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봉은사, 봉선사, 회암사 등 한양 근교의 주요 사찰들이 국가 재정으로 중건되었습니다. 특히 회암사의 경우 회암사중창기에 따르면 대비께서 내탕금 수만 양을 하사하시고 전국에서 장인들을 불러 3년에 걸쳐 중창하셨다고 전합니다. 사찰 복원과 함께 토지와 노비도 하사되었습니다. 명종실록 6년 1551년 기사를 보면 대비께서 각 사찰의 토지 수백 결과 노비 수십 명씩을 내려주시니 승려들이 모두 감읍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조치였습니다. 호조에서 올린 보고에 따르면 불사에 드는 비용이 해마다 수만 양에 달하여 국고가 텅 비게 되었다고 호소했지만 문정왕후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명종 7년 1552년 문정왕후는 더욱 과감한 조치를 단행합니다. 봉은사를 선종의 본산으로, 봉선사를 교종의 본산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명종실록 7년 6월 기사입니다. 대비께서 봉은사와 봉선사를 양종의 본산으로 삼고 전국의 사찰들을 이 두 본산의 관할 아래 두게 하셨다. 이는 불교계의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의 조선시대 본산제도 연구 2007에서는 이 본산 체계가 이후 조선 불교의 기본 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유림들의 반발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명종 8년 1553년 성균관 유생들이 다시 집단 상소를 올렸습니다. 명종실록 8년 3월 기사입니다. 성균관 유생 500여 명이 궐문 앞에서 복합 상소하기를 불교는 부모를 버리고 군신의 의리를 무시하는 이단이오며 승과를 실시하고 사찰을 중창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옵니다. 보호를 파직하시고 불교 진흥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했다. 복합상소란 궐문 앞에서 밤을 새우며 상소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강력한 항해 방식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반응은 이전보다 더욱 강경했습니다. 명종실록 8년 3월 10일 기사를 보면 대비께서 크게 노하시어 유생들이 분수를 모르고 국정에 간섭하니 이는 용서할 수 없다. 주동자들을 찾아내어 엄벌하라고 하시니 유생 10여 명이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문을 숭상하던 조선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처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 이태진 교수는 이 사건으로 문정왕후와 사림의 대립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합니다. 명종 9년 1554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문정왕후가 직접 봉은사를 방문한 것입니다. 명종실록 9년 4월 8일 기사입니다. 대비께서 봉은사에 행차하시어 보우의 법문을 들으시고 대규모 수륙제를 베푸셨다. 이날 한양의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예불했다. 수륙제란 물과 육지의 모든 영혼을 천도하는 대규모 불교 의식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행사였습니다. 봉은사지에는 이날 의식에 동원된 승려가 1000여 명이었고 비용은 은 3만 냥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우의 권세도 날로 높아졌습니다. 명종실록 10년 1555년 기사들을 보면 보우가 대궐 출입이 자유로웠고 대비와 임금을 자주 아련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보우의 한마디에 관리가 임명되거나 파면되는 일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승려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유림들이 가장 경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서 문정왕후는 날마다 불경을 읽었습니다.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같은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불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교 일변도의 살림 세력을 견제하는 정치적 수단이자 왕실의 권위를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였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진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업보와 윤회, 자비와 해탈의 교리는 권력 투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그녀에게 어떤 위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교 진흥책은 결국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림과 왕실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막대한 재정 낭비로 백성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우와 불교 세력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또 다른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명종 15년 1560년 문정왕후는 이미 60세를 넘긴 고령이었습니다. 15년간의 수렴 청정으로 그녀는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명종실록 15년 기사들을 보면 대비께서 종종 편찬으시어 조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날이 많아졌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창덕궁 대조전에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병석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여전했습니다. 명종 16년 1561년 봄 문정왕후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더욱 불교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실록 16년 3월 기사입니다. 대비께서 보우를 불러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봉은사와 봉선사에서 대규모 기도 법회를 열게 하셨다.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는 문정왕후의 쾌유를 비는 기도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봉은사지에 따르면 이때 거행된 법회에 든 비용이 은 10만 냥에 달했다고 전합니다. 명종은 이미 28세의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종실록 곳곳에는 젊은 임금이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정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명종 17년 1562년 사관의 논평을 보면 상께서는 이미 장성하셨으되 대비께서 여전히 모든 정사를 주관하시니 상의 뜻을 펴실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이정수 교수의 명종대 정치사 연구위 1006에서는 명종은 오랜 기간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져 실질적인 통치 경험을 쌓지 못했으며 이것이 그의 치세에 큰 한계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명종 18년 1563년 문정왕후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 18년 기사를 보면 대비께서 기침이 그치지 않으시고 음식을 드시지 못하신다는 보고가 연일 이어집니다. 내의원의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사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문정왕후의 증상은 폐질환과 소화기 장애가 복합된 것으로 추정되면 고령과 오랜 스트레스로 인한 기력 쇠약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명종 19년 1564년 가을 문정왕후는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명종실록 19년 9월 기사에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명종을 불러 이르시기를 내가 죽은 후에도 윤원형과 보우를 보호하라. 그들은 우리 모자를 위해 헌신한 충신들이니라고 하셨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죽음 이후 동생과 보우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명종의 대답은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정왕후도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명종 20년 1565년 3월 마침내 문정왕후는 병석에 눕게 됩니다. 명종실록 20년 3월 기사들은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비께서 위독하시어 명종께서 밤낮으로 곁을 지키셨다. 보우를 비롯한 승려들이 대조전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윤원영을 비롯한 대신들이 문안을 드렸다. 창덕궁 전체가 긴장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하나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명종 20년 1565년 4월 6일 문정왕후가 승하했습니다. 명종실록 20년 4월 6일 기사입니다. 을충년 1565년 4월 초여세 진시 오전 79시 대비께서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시니 춘추 65세시였다. 명종께서 통곡하시고 조야가 슬픔에 잠겼다. 수렴 청정을 시작한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한 여성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장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치적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종실록 20년 4월 20일 기사를 보면 장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명종이 신하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후인 5월 초하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명종실록 20년 5월 1일 기사입니다. 임금께서 전교하시기를 윤원영은 권력을 농단하고 국가를 좀먹었으니 마땅히 관직을 삭탈하고 귀양 보내라고 하시닌 조정이 모두 따랐다. 20년간 조선 조정을 주무르던 윤원영이 하루아침에 실각한 것입니다. 명종실록 5월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숙청은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원영을 강진으로 유배 보내고 그의 측근들을 모두 파직했다. 윤원영의 재산을 조사하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으며 토지가 수천 결, 노비가 수백 명, 금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시대 재산 몰수 기록 연구 2009에 따르면 윤원영의 재산은 당시 국고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보우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명종실록 20년 5월 10일 기사입니다. 임금께서 보우를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명하시고 승과를 폐지하며 선교양종을 혁파하라고 하셨다. 불과 한 달 전까지 대궐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보우는 최남단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더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명종실록 20년 8월 기사를 보면 제주 목사가 보우를 곤장으로 쳐 죽였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종은 이에 대해 그가 받을 만한 벌이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문정왕후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불교 체계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명종실록 20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기사를 보면 승과가 폐지되고 양종이 혁파되며 사찰에 내려졌던 토지와 노비가 대부분 회수되었습니다. 봉은사와 봉선사의 본산 지위도 박탈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의 조선 중후기 불교 정책 변천사 2011에서는 문정왕후 사후 불과 1년 만에 그녀가 20년간 쌓아올린 불교 중흥의 성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가합니다. 유림들은 환호했습니다. 명종 20년 5월 전국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명종실록 20년 5월 20일 기사입니다.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향교의 유생들이 상소하기를 성상께서 윤원형과 보우를 처벌하시고 불교를 억제하시니 이는 성왕의 덕으로서 조종의 법을 회복하신 것이옵니다. 신들은 성은의 감읍하나이다라고 했다. 살인파에게 명종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바른 정치를 시작한 군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종 자신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명종실록의 사관 논평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께서는 모후의 상중에도 불구하고 정사를 직접 처리하시며 외척과 승려들을 제거하셨다. 이는 오랜 기간 억눌려 있던 뜻을 펴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사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선 왕실의 심리학적 분석 2012 연구에서는 명종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존경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명종 21년 1566년 문정왕후의 능인 태릉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은 그녀의 생전 권세를 보여주듯 매우 규모가 큰 능입니다. 태릉지에 따르면 능역의 규모가 역대 왕후릉 중에서도 특히 컸으며 성물과 장명 등이 화려하게 조성되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리는 신도비에는 그녀의 정치적 업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불심이 깊은 왕후라는 평범한 찬사만이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역사는 문정왕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명종실록을 편찬한 사관들의 평가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명종 20년 말미의 사론을 보면 문정왕후는 총명하고 강단이 있었으나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사화를 일으켜 무고한 신하들을 죽였고 외척을 중용하여 부패를 방치했으면 불교를 숭상하여 국가 재정을 낭비했다. 그녀의 통치는 조선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존재합니다. 연려실 기술의 저자 이긍익은 18세기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여자의 몸으로 20년간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 재능과 담력이 범상치 않았다. 비록 방법이 가혹했고 결과가 좋지 않았으나 어린 임금을 보호하고 왕권을 지켰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한영우 교수는 문정왕후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여성 정치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정왕후가 남긴 유산은 명백히 양면적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을사사화로 수많은 선비와 신하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윤원영의 전횡으로 조정은 부패했으면 과도한 불교 진흥으로 재정이 낭비되었습니다. 이러한 폐해는 명종 말년과 선조 초기까지 이어져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중기 정치사 종합연구 2015에서는 문정왕후 시대의 사화와 외척 정치가 이후 당쟁의 씨앗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로서 왕실 여성도 정치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8년간의 수렴 청정 동안 외구의 침입을 막았고 북방의 여진족을 효과적으로 통제했으며 국내 밀란을 진압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유지했습니다. 명종실록에도 대비의 치세에 외적의 침입이 없었고 백성들이 편안했다는 긍정적인 기록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조혜정 교수는 문정왕후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던 정치 영역에서 여성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구자라고 평가합니다. 명종은 어머니가 죽은 후 7년을 더 재위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재위 22년 1567년 6월 34세의 젊은 나이에 승하했습니다.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반계 혈통인 하성군이 왕위를 계승하니 이가 바로 선조입니다. 결국 문정왕후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직계 혈통은 명종대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오늘날 태릉을 찾는 사람들은 문정왕후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에 집착한 냉혹한 여인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난세의 왕실을 지킨 강인한 여성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분명 완벽한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어야 했던 시대의 제약과 여성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그 여정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문정왕후, 그녀는 여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여왕의 그림자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빛이었는지 어둠이었는지는 아마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조선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여성의 정치 참여, 그리고 역사의 복잡한 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